북한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침묵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습니다. 간부들도 술자리에서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름. 한번 들어가면 이름이 사라지고 숫자가 됩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금기의 문을 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탈북한 전직 보위부 간부로 15년간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하면서 절대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비밀을 처음 알게 된 건 2010년 어느 겨울날 평양 보위부 본부 복도에서였는데 2명의 상급 간부가 작은 소리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는 그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상대방 간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그곳이라면 정말 그 정도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그때 그들이 말하는 그곳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배 간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선배님, 고위 간부들이 말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꺼냈습니다. 선배의 표정이 순간 심각하게 변하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그건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척 하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곳이라는 단어는 계속 들려왔는데 항상 은밀하게 낮은 목소리로만 언급됐고 공식 문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암호 같은 존재였고 그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기밀 문서 하나를 보게 됐는데 특수격리시설 운영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고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구역은 어떠한 지도에도 표기하지 않으며 출입 인원은 최고사령부 직접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시설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500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는데 간부들이 말하던 그곳이 바로 이 500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보니 위치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양강도와 함경남도 경계지역의 깊은 산속이었고 민간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가중앙특별관리구역이었지만 내부에서는 그저 숫자 502로만 불렸고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보위부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로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 도로에는 3개의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검문소마다 최소 20명 이상의 무장 병력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는 일반 군사시설처럼 보였지만 두 번째 검문소부터는 완전히 달랐는데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별 통행증이 없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가 가장 삼엄했는데 이곳을 통과하려면 국가보위성 부상 이상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나마도 사전에 최고사령부에 보고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502는 지하시설이 대부분이고 지상에는 작은 건물 몇 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깊숙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만 내려갈 수 있고 한 번 들어가면 햇빛을 볼 수 없으며 그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의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첫째는 숙청 대상이지만 공개 처형이 부담스러운 고위층이었고, 둘째는 국가 기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과학자와 기술자들이었으며, 셋째는 정치범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4년 평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던 한 간부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길에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고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위부를 찾아가 남편이 출근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호소했지만 담당자는 냉정하게 그런 사람은 우리 기록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노동당 조직부와 인민보안성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3개월 후 한 보위부 간부가 조용히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재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아내는 모든 것을 이해했는데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고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2에 한번 들어가면 가장 먼저 모든 신분증이 압수되고 이름 대신 357번, 421번 같은 숫자가 부여되며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가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합니다. 왜 북한은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많은 반대 세력을 숙청해야 했지만 모두 처형하면 반발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보이지 않는 제거 방식이었는데 죽이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격리해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며 규모가 계속 커졌고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에는 크게 확장됐다는 증언이 여러 탈북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보위부에 근무하며 느낀 것은 고위 간부들도 501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도 언제든 그곳에 갈 수 있고 충성심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국장급 간부가 술에 취해 우리는 모두 줄타기를 하고 있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곳행이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죽음보다 무섭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죽음보다 무서울까요? 죽으면 최소한 가족이 시신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곳으로 가면 완전히 증발해서 평생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이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겼고 공식적으로는 해외 파견 또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 배치라고 설명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정말 해외에 나갔거나 비밀 연구소에 배치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과학자의 아내는 남편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나 보위부를 찾아가서 남편은 언제 돌아옵니까? 최소한 편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담당 간부는 차갑게 국가기밀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니
가족 접촉은 불가능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2005년 한보안 요원이 탈북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는데 그는 502지대 외곽 경비를 3년간 담당했던 인물로 사라진 과학자들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502지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생화학 실험과 특수무기 개발에 동원됐습니다라는 그의 증언은 많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502지대에는 별도의 연구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지하 3층과 4층이 과학자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일반적인 연구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연구 성과보다 복종 여부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내도 명령에 불복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즉시 처벌받았고 더 깊은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탈북 과학자는 제 동료 중 한 명이 1998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화학자였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보이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데려갔고 공식적으로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선발됐다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가족들도 20년 넘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02지대 내부의 과학자들은 일반 수감자들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좁지만 개인 방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3끼 식사도 보장되며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었고 연구를 중단하거나 불복종 의사를 보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전직 보이부 요원은 과학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곧바로 심층 구역으로 이송되는데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일반 경비병들도 모르고 최고 2급 간부들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층 구역으로 내려간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핵물리학자가 502지대로 보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영변 핵시설에서 근무하던 40대 중반의 과학자였고 평양에 아내와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특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한 달 정도 출장을 간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됐고 3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영변 당국에 연락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고 보이부에 가도 같은 대답만 반복됐으며 나중에 한 지인이 조용히 502로 갔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라고 귀띔해줬습니다. 502지대의 과학자들은 왜 밖으로 나갈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핵무기 제조 기술, 화학무기 개발 과정, 생물학 실험 데이터 같은 정보들은 북한 정권이 절대 외부에 유출되길 원치 않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은 은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탈북 보이부 간부는 502에 있는 과학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격리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502지대의 과학 연구 구역은 더욱 확대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 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높은 보수와 가족에 대한 특혜가 약속됐지만 일단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전직 과학자는 저도 502 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선배 과학자 한 분이 조용히 그곳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해줘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02지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일상은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저녁 10시까지 연구에 매달려야 했고 주말이나 휴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 시간이 조정될 뿐이었습니다. 연구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루 30분씩 2번만 허용됐는데 그나마도 좁은 운동장 같은 공간에서 감시하에 산책하는 정도였고 다른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연구 주제에 관련된 것만 가능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다고 하는데 편지조차 쓸 수 없었고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사도 알 수 없었으며 어떤 과학자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502에서 일하던 한 과학자가 미쳐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매일 밤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결국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다른 과학자가 그 자리를 채웠으며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502지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칙이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저는 502지대 입구 검문소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입구에는 특별한 등록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즉시 인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과거의 이름이나 직위인 출신 성분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57번, 이제부터 당신은 이 번호로만 불립니다라는 냉정한 통보와 함께 신분이 바뀌었고 그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숫자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전부 압수됐는데 시계, 반지, 목걸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도 예외 없이 빼앗겼으며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제가 아는 한 간부는 502로 배치될 때 아내가 준 손수건을 몰래 숨겨갔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갇혔고 식사도 거른 채 고문에 가까운 기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침묵서약이었는데 이것은 502지대의 핵심 통제 수단이었고 모든 입소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문서였으며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502 국가중앙특별관리구역 내부에서 본 모든 것들은 모든 대화, 목격한 모든 장면에 대해 절대적 침묵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무서운 문구가 있었는데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국가안전보위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즉각 처분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즉각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저도 500이 관련 업무로 한번 내부에 들어가야 했는데 서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고 옆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보위부 사람들이라 온갖 무서운 일을 다 봤지만 500이만큼은 달랐는데 그곳에서는 우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한번 잘못하면 우리도 그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약서 서명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규칙 교육이었는데 담당 보위 간부가 냉정한 목소리로 내부 규칙을 설명했고 놀랍게도 규칙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둘째,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 것. 이 2가지만 지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전부였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처음에는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 비인간적인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고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500이지대 내부에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새로 배치된 한 경비병이 이곳에는 정확히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즉시 다른 구역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후로 그 경비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같은 부대 동료들에게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다가 재배치됐다는 통보만 내려왔으며 그것은 명백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2012년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신입 과학자가 제가 여기서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가 그날 저녁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자리에는 다른 과학자가 앉아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502지대에서는 번호 호명 방식도 특별했는데 항상 큰 소리로 또박또박 불렀고 대답도 정확한 방식으로 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357번 하고 부르면 예, 357번 대기 중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고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즉시 기합을 받았으며 심한 경우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르게 했습니다. 한 전직 내부 근무자는 처음에는 제 번호가 뭔지 자꾸 까먹었는데 이름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숫자로 불리니까 적응이 안 됐고 몇 번이나 실수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기 이름보다 번호가 더 익숙해졌고 한 달쯤 지나니까 내 이름이 뭐였는지 가끔 헷갈릴 정도였으며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묻는 것도 엄격히 금지됐는데 너 원래 이름이 뭐야? 라는 질문은 금지된 대화였고 적발되면 둘 다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5년 2명의 과학자가 조용히 서로의 출신과 이름을 나누다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둘 다 즉시 격리됐고 한 달 동안 독방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 후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500기지대 내부의 모든 공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었고 사각지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24시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502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감시당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자다가도 카메라가 신경 쓰여서 편히 잘 수가 없었고 심지어 꿈에서도 감시받는 꿈을 꿨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내부에서는 표정 관리도 중요했는데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 동요되어 있다고 판단됐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지으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았으며 가장 안전한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감정을 잃어갔으며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됐습니다. 502지대는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은 완전히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됐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502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구조였으며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구역은 502지대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가연구시설처럼 보였는데 지상에 있는 행정 건물과 일부 연구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나 기술자들로 비교적 정상적인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했는데 물론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어 있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구역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일부는 몇 년 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한 탈북 과학자는 저는 1구역에서 2년간 일했는데 처음에는 이곳이 엘리트 과학자들을 위한 특별 연구소라고 생각했고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는데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를 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가족에게 편지 한 통 쓸 수 없었으며 점점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구역과 2구역 사이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특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었으며 1구역 사람들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구역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 전직 경비병은 1구역과 2구역의 차이는 일반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의 차이만큼 컸고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구역으로 가는 통로는 지하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입구에는 24시간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병력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고 접근 허가는 국가보위성 부상급 이상의 극소수 간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구역 입구를 지키는 병사들은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는데 최소 5년 이상 보위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했고 가족 배경과 충성도를 철저히 검증받은 사람들만 배치됐습니다라고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이 증언했습니다. 2구역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탈북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는데 그곳에는 특별격리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존재했고 일반적인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이 구역에는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들로 과거 고위 간부였다가 실각한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당 간부들, 김씨 일가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측근들, 숙청하기엔 부담스럽지만 풀어주기엔 위험한 사람들이 이 구역에 모여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외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었는데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가 돌아온 외교관 중 일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근무하다 서방 사상에 오염됐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한 탈북자는 제가 아는 한 무역일구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평양으로 소환됐는데 그 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나중에 들으니 500이 이 구역으로 갔다고 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셋째는 규정을 심각하게 벗어난 간부들이었는데 큰 규모의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간부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군 장성, 내부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당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의 격리실은 1구역의 숙소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한 목격자에 따르면 방은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고 창문은 없었으며 철문에는 작은 급식구만 있었고 화장실은 방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루 23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야 했고 단 1시간만 복도에서 운동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수감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줬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구역에 격리된 사람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암송하고 자아비판문을 써야 했으며 매주 사상 검열을 받았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이 구역 사람들을 장기 관찰 대상이라고 불렀는데 국가는 그들을 완전히 처분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격리해 두고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한 전직 당 간부가 이 구역에 수용됐는데 그는 과거 김정일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인물로 너무 많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격리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갇혀야 했습니다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형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구역, 이곳은 500이지대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곳으로 불렸고 그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위부 간부들도 3구역의 정확한 목적을 몰랐는데 한 전직 보위부 대자는 저는 15년간 보위부에서 일했지만 3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고 관련 문서는 최고사령부 직속으로만 관리됐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3구역에 대한 소문은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체 실험을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경비병은 저는 3구역 입구 근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이는 철문이었고 입구에는 항상 20명 이상의 특수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3구역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경비병도 있었는데 2011년 어느 날 밤 검은 차량 3대가 500기지대에 도착했고 거기서 몇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손발이 묶인 채 끌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3구역 쪽으로 끌려갔고 그 후로 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본 적이 없으며 선임 병사는 듣지 마라, 모르는 척 해라, 내 목숨이 소중하면 절대 궁금해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라고 그 경비병은 증언했습니다. 2018년 여름 한 남자가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는데 그는 국가보위성 기술요원으로 7년간 500기지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가져온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후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는데 3구역은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내부자들은 그곳을 묘지라고 불렀습니다라는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500기지대의 전산 시스템과 CCTV 관리를 담당했던 기술요원으로 직접 3구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내부 문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시스템에는 500기지대 전체의 인원 현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1구역과 2구역은 입소 날짜와 인원 번호가 명확했지만 3구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3구역 기록은 입소 날짜만 있고 출소 날짜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본 기간 동안 3구역에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들어가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3구역은 단순한 감금시설이 아니라 영구봉인 구역이었는데 국가가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지만 즉시 처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첫째는 실험 실패 인원이었는데 국가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들이 아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이었는데 핵무기나 화학무기 개발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 김정은의 건강 상태나 개인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측근들이 여기 해당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지도부에게 불편한 존재들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하지만 공개 처형하면 파장이 큰 고위 간부들, 해외에서 망명을 시도했다가 잡혀온 외교관들이 포함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2015년 4월 어느 날 밤 긴급 명령이 내려왔고 3구역으로 15명이 한꺼번에 이송되는 기록이 시스템에 찍혔습니다. 그들의 이전 소속을 보니 모두 당선전 선동부와 대남 공작부서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성택 숙청과 관련된 2차 정리 작업이었고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15명의 이름은 시스템에서 3일 후 모두 삭제됐는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이 사라졌고 백업 파일에서도 지워졌으며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구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그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내부 보위 요원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경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인 전직 보위부 의료진은 저는 502지대 의무실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가끔 3구역에서 의료 지원 요청이 왔지만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특수 의료팀이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구역 의료진과 절대 접촉하지 않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됐으며 한번 복도에서 3구역 의료팀 소속 간호사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6년 그 기술요원은 시스템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3구역의 전력 소비량이 다른 구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특히 밤 시간대에 급증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급자에게 3구역의 전력 소비가 너무 높은데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다시는 3구역 데이터를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경비병은 더욱 직접적인 증언을 했는데 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02지대 외곽 경비를 담당했고 3구역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초소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가끔 3구역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비명 같기도 하고 신음 소리 같기도 했으며 때로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섞여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2013년 9월 어느 날 밤이었는데 갑자기 3구역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고 그것이 10분 이상 계속됐으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초소 안에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 기술요원은 탈북하기 직전인 2018년 3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구역에 입소한 인원은 총 247명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사망 기록조차 없었으며 그들은 그냥 시스템상에서 보관 중이라는 상태로만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보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구역에 대한 가장 끔찍한 증언은 한 탈북 보위부 장교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2011년 단 한 번 3구역 입구까지 문서를 전달하러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3구역 입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안쪽에서 문이 잠깐 열렸는데 그 순간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고 복도 양쪽에 작은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어떤 문에서는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기는 소독약과 부패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조명은 너무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광경을 본 순간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기술요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502지대, 특히 3구역의 존재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곳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곳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3구역에 간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인데 그들은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기록에도 없으며
가족들은 평생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500기지대는 가장 깊은 침묵으로 둘러싸인 주제인데 이 시설의 존재를 아는 간부들조차 절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한 전직 당 간부는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500기는 금기어였는데 누군가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으며 대화 주제가 즉시 바뀌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북한 간부들은 술을 마시면 평소 못하는 불평도 하고 체제 비판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500기에 대해서만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탈북 간부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한 국장급 간부가 술에 많이 취해서 요즘 누가 또 옷가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는데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구도 그 다음을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500기지대는 단순한 감옥이나 수용소가 아니라 북한 권력 구조의 최종 안전장치이자 공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보위부 부부장 출신 탈북자는 500기지대는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였는데 처형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살려두기에는 위험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나치면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500기로 보내는 것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흔적이 남지 않았고 완벽한 제거 방식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부들이 500기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도 언제든 그곳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 사건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그는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제거됐고 그와 관련된 수십 명이 500기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한 전직 당 간부는 장성택 사건 이후 평양 간부 사회에 엄청난 공포가 퍼졌는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한순간에 500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로 간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했으며 심지어 가족끼리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피했고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는 500이 징조라고 불리는 패턴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500기로 보내지기 전에 나타나는 특정 신호들이 있었고 간부들은 이것을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보위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오면 간부들은 긴장했고 그것이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통신 두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간부의 전화가 불통되고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료들은 조용히 그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가족 이주 명령이었는데 한 간부의 가족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주 명령을 받으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고 곧 그 간부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였으며 가족을 먼저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한 노동당 부부장급 간부가 이런 징조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강원도로 이주 명령을 받았고 일주일 후 그 간부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료 간부들은 그가 502로 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그의 책상을 치웠고 그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계속했습니다라고 한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502 지대는 간부들에게 보이지 않는 칼로 작용했는데 실제로 처형당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협이 됐고 모든 간부들을 통제하는 심리적 도구였습니다. 한 전직 당 간부는 502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곳에 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갈 수 있었고 충성스러워도 갈 수 있었으며 그냥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너무 많이 알아서 갔고 어떤 간부는 너무 영향력이 커져서 갔으며 어떤 외교관은 해외를 너무 오래 경험해서 갔고 이유는 항상 국가 안보라는 포괄적인 명분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502 리스트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가보위성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잠재적 위험인물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언젠가는 502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리스트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자신이 혹시 그 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이것이 바로 502가 갖는 통제 효과였습니다. 라고 한 탈북 간부가 증언했습니다. 간부들이 502를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도 있었는데 첫째는 적당한 무능함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너무 유능해서 위협이 되지도 않고 너무 무능해서 숙청되지도 않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둘째는 철저한 침묵이었는데 간부들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업무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충성 표시였는데 회의 때마다 김정은을 향한 충성을 맹세했고 자아 비판을 철저히 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행동했고 그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7년 한 보위부 간부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502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고 언제 그 문이 우리를 위해 열릴지 모르며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안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탈북 후 이렇게 말했는데 502 지대의 가장 효과적인 점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개 처형은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반감도 만들지만 502는 조용히 사람을 지우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02 지대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 내부자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는데 그는 502 지대 입구 근처의 전기시설과 통신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직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실명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2 지대에서 근무했고 그곳에서 본 것들을 몰래 기록해왔으며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조금씩 증거를 모았는데 내부 문서를 몰래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시설 배치도를 기억해서 그렸으며
모든 것을 작은 USB에 저장했고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2019년 5월 그에게 갑작스러운 통보가 내려왔는데 3구역 내부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겼으니 직접 들어가서 수리하라는 명령이었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한 전직 보이부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기술 요원이 3구역 내부로 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들어가기 전날 밤 자신이 모아둔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한 명에게 USB를 맡기면서 꼭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는 약 3분 분량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내 이름은 나는 500기지대에서 3년간 근무한 기술 요원이고 내일 나는 3구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 문을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3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못했고 나도 예외가 아닐 것이지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500기지대는 지옥입니다. 여기는 법도 없고 인권도 없으며 희망도 없는 곳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졌으며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3구역은 제가 3년간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밤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들, 사라지는 사람들, 삭제되는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거짓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나는 내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 될 것이고 부탁합니다. 이 기록을 세상에 전해주십시오. 500기지대의 진실을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알려주십시오라고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3구역 입구 철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작은 휴대용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 무게감은 충분했고 역사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진에는 두꺼운 철문이 보였고 그 위에 작은 금속 명판에 제3특별구역 마이너스 무단 출입 시 즉시 처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으며 문 옆에는 무장한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2019년 5월 23일 오전 9시 그는 3구역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으며 시스템에서 그의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자료를 맡긴 동료는 6개월 후 탈북에 성공했는데 그는 USB를 몸에 숨긴 채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으며 그제야 그의 유언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남겼고 그 덕분에 500기지대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으며 세상이 알지 못했던 북한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그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구역으로 들어간 인원 명단, 내부 시설 배치도의 일부 보이부 내부 문서 사진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서에는 3구역 장기보관 인원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178명의 숫자 코드가 나열되어 있었으며 각 코드 옆에는
입소 날짜만 있고 출소 날짜는 비어 있었고 사망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 인원의 실제 신분도 파악했는데 357번은 전직 외무성 부상, 421번은 핵물리학자, 502번은 전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메모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한때 북한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다른 내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후 몇몇 탈북자들이 502지대에 대한 추가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게 됐으며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그가 남긴 기록은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됐고 502지대 같은 비밀 시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3구역으로 들어간 지 한 달 후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은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로 강제 이주됐고 모든 연락이 끊겼으며 현재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희생했는데 그의 용기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가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를 세상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라고 한 인권활동가가 말했습니다. 502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되는 그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502지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남한의 날조이고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수십 명의 증언, 내부 문서, 사진 자료들은 502지대가 실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됐으며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502지대는 북한 체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됐고 그 용기 있는 사람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갇힌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도 없이 존재가 지워졌고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나는 내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502지대의 문이 열리는 날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제인권단체들은 502지대 폐쇄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가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사람들의 용기는 희망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용기가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언젠가 502지대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라고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502지대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간부조차 두려워하는 비밀 장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존재가 지워지는 공간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된 진실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02지대에 갇힌 사람들을, 그의 용기를,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